지금부터 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 2부에서는 정후보의 답변이 많았는데 제3부부터는 정후보, 부후보가 번갈아 가면서 답변하겠습니다. 한 팀으로 나온 후보 측 의무로 부후보님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부는 학사 복지 비상사업에 관한 공약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공약집에 있는 학사 복지 비상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황윤주 기자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됩니다. 학생 복지 비상시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바일 접속 가능한 총학생회 통합 웹 게시판의 신설에 대해 밝히셨는데 현재 존재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면서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재 총학이 지금 페이스북 계정을 활성화시킨 뒤 34대 총학생회 인수인계 하겠다며 다이어리 나누어주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이 웹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소식이 잘 확산되지 않을까요? 굳이 새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통합 웹 게시판 신설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부후보님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계정에 그 친구가 맺어져 있는 그 명수를 보면 현재 2,0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수가 우리 총 학생들 수에 비해서 대개 10%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굳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학생들 친구를 맺었는데 그걸 유지해야 될 이유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윤주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럼 새로 신설하는 통합 웹 게시판은 2,000명 이상의 학우들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그걸 소통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정 후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인하왕장에서 얘기가 있었죠. 이거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카카오톡, 페이스북 왜 폐지하느냐. 1,5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일단 1,500만 원 들여가면서 페이스북에 꼬라박는 거 저는 싫고요.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은 공무원 수를 늘리면 복지가 증대가 되는데 왜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 수가 줄어드느냐, 그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학생회 임원들은 노동력이 제한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는 정도가 제한이 돼 있고, 지금 총학생회 페이스북이 3개가 개설이 돼 있고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받고 있고 전화로 민원을 받고 있고, 이거 한데 모아가지고 결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총학생회장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은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민원이 1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려운 2개는 포기해버리고 답변 거부하고 쉬운 8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리죠.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질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일단 그걸 타파하고 싶었던 거고, 굳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웹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총학생회 업무 시스템에 바로 연동이 돼서 어디서든지 총학생회 임원들이 답변을 달 수 있게끔 할 생각입니다. 인하광장 활동은 좀 줄어들 거고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예, 총학생의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대하고 학생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황윤주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럼 민원을 좀 더 잘 처리하기 위해서 웹 게시판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는데 홍보나 소통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웹 게시판이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찾아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인하광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확인을 하는 학우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공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항상 그 새로 개설하는 웹 게시판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럼 민원을 처리하는 건 둘째치고 홍보나 소통 측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굳이 그쪽으로 하나로만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지는 다른 곳으로 전달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일단 소통 창구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저희가 홍보를 뿌릴 때, 저희가 총학생회에서 홍보를 할 때는 제한이 된다.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총학생의 책임이니까요. 굳이 이렇게 축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굳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군데, 4군데, 5군데 이렇게 민원 들어가서 답변 달리는 거 보면은 답변 준비 중입니다. 그런 상태로 2달 동안 방치되고 그런 경우가 부직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오히려 학생 여러분께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생복지 비상시 사업에 관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자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자문 변호사를 총학생회의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선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우들의 법적 문제까지도 담당하기 위해 선임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문 변호사는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해야 실제 효과가 클 텐데요. 변호사의 능력은 수임료와 직결됩니다. 과연 수임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정 후보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다를 거 없죠. 돈 많이 쓰면은 능력 있는 변호사 구할 수 있고, 돈 적게 쓰면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펌이 아닌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될 텐데, 수임료는 월 수십만 원 선을 넘지 않을 예정이고요. 자치비를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수임료를 얼마나 쓸 것이냐, 이거는 총대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주겠죠. 인준을 많이 해주면은 비싼 변호사가 올 것이고, 인준을 적게 해주면은 싼 변호사가 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학우들의 법적 문제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총학생의 법적 문제가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그거를 총학생의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자문 변호사입니다. 수임을 실제로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뭔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자문받을 수 있는 걸 1차적으로는 총학생회 내부에 있는 법무팀에서 1차적으로 자문을 하고, 그 수준에서 자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문 변호사에게 서류를 넘겨서 간접 자문을 얻을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자문 변호사의 역할은 실질적인 법적 문제 해결이 아닌 그것에 대한 자문에서만 끝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뛰어들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사회에서 자치비로 그때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거를 자문 변호사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뛰어들어서 해결하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자치비를 투입할 예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네, 학생 전체의 법적 문제를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생 전체의 법적 문제를 담당을 해도 의외로 사건의 수요가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나대닷컴에 법률자문단이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없었죠. 그때 일주일에 최소한 2건 이상이 항상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걸 진행한다면 아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공약을 내거신 걸 보면 총학생의 자문 변호사를 지정해서 법적 문제에 상시 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문만을 구한다면 법적 문제에 대한 상시 대비가 아니라 그냥 상시로 그냥 상담만 받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상담만 받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작게는 3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면은 해결이 가능한 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러니까 총학생회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왔을 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이죠. 상담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변호사를 일일이 사준다,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학생사회에. 뭐 이슈가 되는 학생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학생사회에서 돈을 써가지고 변호사를 사줘야겠지만, 뭐 둘이서 싸워서 주먹질을 해서 폭행 피해가 일어났다, 이런 경우까지 총학생회에서 변호사를 살 수 있지는 않지요.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김다빈 기자 말씀해 주세요. 네, 이 간혹 법적인 문제가 복잡할 경우에는 몇 년씩 시간을 끌기도 하는데 1년 뒤에 임기가 끝나는 총학생회 측에서 학생들의 그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해줄 변호사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기에 적절한 주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계약을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는 총학생회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제 경험상으로는 형사사건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형사사건을 실제 법정으로 가는 건수는 한 달에 한 건도 보통 안 되고요. 그것보다는 분쟁 조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보통은 가해자도 학생이고 피해자도 학생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풀어질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서로 법정까지 안 가고서 해결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생들에게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사복지 비상시 사업에 대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 법률 상담 서비스나 학생 간 형사 분쟁들을 조절하는 주체는 과연 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주체가 변호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학내 봉사자들을 따로 모집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번 질문은 부 후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학내 봉사자들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닷컴을 할 때도 법률자문단은 거의 다 이제 우리 학교 내 법학과 관련 학우들을 무료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 봉사하면 앞으로도 계속 무료 봉사로 계속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봉사 장학금이나 근로 쪽에서 장학금을 또 따로 주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예,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 계획은 없고요. 불가능합니다. 순전히 무료 봉사로 학생들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교수님들께 여쭤봤는데 그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이 이미 두 군데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리걸 클리닉이나 아니면 이제 법률 상담소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설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교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이라든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됐다면은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겠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를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한 거는 일단은 총학생입니다. 총학생에서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아들어야지 리걸 클리닉이나 아니면 성문제 같은 경우는 성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이관을 시켜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총학생에서는 법률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복지 비상시 사업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습적인 부당계약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직접 개입하신다고 밝히셨는데 이는 법률상 문제와 직결되는데 이 문제에 총학생회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총학생회장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경고를 내고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자문 변호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는 또 자문 변호사는 정말 자문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또 개입을 해서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변호사가 직접 뛰어들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직접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문만 받아서 해결하는 게 1차적이고 그리고 계약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먼저 자문을 받아보고 이걸 과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 거기까지도 알아본 뒤에 선임을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면은 개개인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 되겠죠.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문 변호사가 직접 나서게 된다면은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겠죠. 이상입니다. 황윤지 기자 말씀해 주세요. 총학생회가 직접 개입해서 그런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대학생 2만 명의 대표가 가서 당신 사기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장사꾼이 그걸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복지 비상시 사업에 대한 5번째 질문입니다. 역도부 사태에 대해 강경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 언급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역도부 사태로 한정지어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궁금합니다. 역도부 사태를 동아리 연합회의 문제와 떨어뜨려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동아리 연합회가 아닌 개별 동아리의 이름만을 거론하신 의도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조희진이라는 사람이 총학생회에 출마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먼저 원하는 대답은 역도부 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기입을 한 거고요. 동아리 연합회 문제는 왜 공약으로 안 넣었냐면은 이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든 처리가 끝나서 내년에는 손 댈 게 없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내년 공약으로 34대 총학생회 선거본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공약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올해 안에 처리가 안 돼서 내년까지 넘어온다면 당연히 총학생회에서도 처리를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조희진 후보께 이제 가장 먼저 질문이 들어올 만한 게 역도부 사태이기 때문에 역도부 사태라고 언급하셨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동아리 연합회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만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역도부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냥 언급을 하신 거네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순위는 동아리 연합회 문제가 물론 지금까지 항상 우선순위였고 동아리 연합회 문제가 올해 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느냐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올해 안에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하자면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공약으로 포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역도부 문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넘어가는 게 이미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차기 총학생회에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공약은 아니었죠. 정책집에 들어갔었죠. 공약집에서 뭐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겠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단호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정도로만 표현이 돼 있었죠. 이상입니다. 박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아까 문제의 우선순위는 동아리 연합회 문제가 더 우선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죠.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선시되고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은 일이 분명히 내년까지 넘어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실 텐데 그거를 굳이 넣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도 하셨다시피 우선시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넣지 않았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으신데요. 올해 자치기구가 해결하겠다고 저렇게 뭐 깨작거리고는 있습니다만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거 일단 보고 나서 해야죠. 제가 일단 당장은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나서가지고 거기에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 너네 잘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공약으로 내세우려는 거는 내년에 확정된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공약을 내세워야지 내년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공약을 내세워놓고 이미 해결이 됐네 라고 얘기하는 건 우습죠.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겁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복지 비상시 사업에 관한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의 참관을 의장 직권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요. 이와 더불어 엠바고 요청을 자주 할 것이라는 것을 공약지에 밝히셨습니다. 엠바고 요청은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요청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엠바고 요청은 오히려 학내 언론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언론권을 제한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부 후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언론사에는 지금도 엠바고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엠바고도 요청을 하려면 언론사의 납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드린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 요청하실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엠바고를 요청하겠다라고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니죠. 엠바고를 요청을 했을 때 언론사가 납득을 하면은 그때는 엠바고가 수행이 되는 것이고 엠바고가 걸리는 것이고 엠바고를 요청했는데 언론사에서 이런 거는 엠바고 걸면 안 된다. 이런 건 학생들한테 알려야 된다. 라고 판단한 다음에 엠바고가 안 걸리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엠바고에 대한 결정권은 언론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사복지 비상시 사업에 대한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관 앞에 있는 분수대를 철거하고 원형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 매립 및 조성 단계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원형광장 옆에는 정석학술 정보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처럼 사용되는 그곳 옆에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극장을 세운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노천 광장이 1년 내내 돌아가는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쯤 잠깐씩 소음이 발생하는 건데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정책집에서 이미 밝혔다시피 연내 노천극장을 당장 개설해가지고 나가자 그런 계획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시킬 만한 돈을 구할 방도도 없고 뭐 구하자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리 게 아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석도서관 뒤에 있는 대운동장 우리 학교 학생들 잘 못 쓴다고 인왕장에서 가끔 이슈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학교 돈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게 돈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분수대를 철거할 비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 문제 아닙니다.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견적을 내보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연내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밀고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로를 하나 만드는 정도인데 여기까지 6억 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 안 하더라도 일단은 교내 이동성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밀 게 아니라 밀고 나서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면 원형광장이 형성이 될 때까지 미관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지금은 위에 다리를 만드는 게 어떻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다리 놓는 거는 아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거고 그거는
예, 돈 문제는 확실히 없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교안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석학술정보관 옆에서 발생하게 될 소음은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라도 소음 같은 건 문제는 좀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루 이틀 정도 물론 그리고 이게 원형광장에서 매번 행사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행사가 분명히 열릴 것이고 뭐 가수라든가 아니면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릴 텐데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 참으라 뭐 이런 뜻인 건가요? 그게 악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미 지금도 행사가 종종 통일광장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리가 멀다고 해도 통일광장에서 일어나는 소음이 정석학술도서관까지 전달이 되고 거기까지 다 들린단 말이죠. 그게 좀 더 가까워져 가지고 정문 뒤쪽에 정문 뒤편에 이렇게 건설이 된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거기까지 상세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건설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지하를 3층 정도를 파서 소음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지만 물론 소음은 발생을 할 겁니다. 예전보다 뭐 그렇게 시끄럽다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황윤주 기자 말씀해 주세요. 본관 앞에 원형광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에는 녹지 조성이랑 주차장 문제도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점진적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을 하는지. 후배들의 몫이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내에 노천극장 건설 못합니다. 뭐 제가 재단에 가가지고 뭐 테이블에다가 부엌칼을 꽂는다거나 뭐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르는 것도 있겠죠. 예, 연내에 건설할 계획도 없고 저희가 그런 건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후년이나 차후년까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렵고 일단 당장 저희가 그 분수대를 철거한다거나 그 위로 다리를 놓는다는 거는 이동성을 확보하고 그 자리를 놀고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써먹자라는 거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관 앞에 그 분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학생들이 캠퍼스를 반밖에 안 쓰게 됩니다. 695관 쓰는 학생들이 정석도서관 가기 위해서 정문 쪽으로 나와가지고 정문으로 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학관 학생들은 정문 쪽으로 안 나오고 캠퍼스 후문 쪽 그 절반만 쓰게 되는데 일단 통행을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캠퍼스를 전체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다빈 기자 말씀해 주세요. 올해 안에 원형광장이나 노천극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책집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하실 일은 본관 앞에 있는 분수대를 철거하고 그 땅을 덮고 메운다는 계획은 올해 안에 처리하신다는 건가요? 예,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팀에 문의했던 결과는 이 분수대로 인해서 학우들이 이동성에 불편함을 겪기도 하고 기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학교 측에 나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축물이기도 하고 기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들었는데 학교 측과 이러한 의견 차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협상을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나가겠다라는 걸 공개를 해놓고 나서 그걸 들어가가지고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하나 밝히자면 그 위에 다리를 놓자라는 제안이 학교 쪽에서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거나 어렵게 싸워나가야 된다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상징성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는 얘기는 당장 정석도서관도 상징성이 있죠. 정석이란 이름 자체도 상징성이 있는데 그 건물이 200년이 지났는데도 헐고 다시 짓지 않는다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철거할 때가 되면은 철거할 건물은 철거하고 보수할 건물은 보수를 해야죠. 지금의 그 분수대는 철거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협상 결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최소한 다리는 설치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상시 사업에 관련된 8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시반 확대 및 공시반 신설 추진 계획을 밝히셨는데 현재 기숙사에서 대학원생 비율이 5%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부생들은 기숙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실정입니다. 기숙사 정원 축소가 수반되어서 현재 기숙사를 이용한 학우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부후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고시반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합격자를 배출하는 것이 학교 위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좀 더 고시반을 확대를 하고 만약에 그런 피해를 입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투표를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현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생들도 지금 기숙사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숙사가 부족해서 학부생들조차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물론 학교의 위상도 드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학부생들이 느끼는 불편도 어느 정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공약집에서도 학생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선행될 것이고 기숙사 정원이 감축되는 문제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약집에도 이미 나와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반드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입어야 할 고시반과 공시반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이 내줘야 하는 것도 그 피해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학우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이제 합의에 실패를 하시면 고시반 및 공시반 신설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예, 당연히 포기해야겠지요. 그 부분은.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복지 비상시 사업에 대한 9번째 질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5709를 버리고 1109를 선택한 재단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후보자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학우들의 의견이 후보자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피선거인이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학생회장 후보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혀야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공약집이 아니라 정책집에 그 문장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물론 학우 여러분께서 반대하신다면은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윤주 기자 말씀해 주세요. 5709가 아닌 1109를 선택한 재단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09가 더 낫다는 의견이 올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커다란 맥락은 비슷합니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11공고가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복지 비상시 사업에 대한 10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 이전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재단의 퇴진을 계획하고 요구할 의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재단 퇴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단 퇴진으로 인한 학우들이 겪을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부 후보님께서 맡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 퇴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송도 이전 계획에 대해 제가 제일 먼저 질문 드린 게 이거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먼저 물었거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도 아니죠. 며칠 전에 이슈가 됐었죠. 학교 앞 부지를 매입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부지가 매입된다면 오히려 송도를 과연 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송도 캠퍼스는 오히려 지금은 학교 측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송도를 가면은 그게 돈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를 못 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재단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예, 그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재단을 퇴진을 시켜야겠다, 뭐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지금 공약사항이 아니라 정책집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저희 후보인단은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정도의 견해를 내비추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재단 퇴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혹시 재단이 퇴진되었을 경우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 문제점은 많겠죠. 일단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재단 내쫓았다가 다시 빌어가지고 데리고 와 들어왔죠. 그런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거 저 혼자서 결정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학생들 의사를 묻고 해야죠, 그거는. 일단 저는 재단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사 복지 비상시 사업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 캠퍼스로의 이전보다는 차라리 인하공전의 송도 이전 방안이 더 낫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하공전과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인지 아니면 혼자서 생각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 이어지겠습니다. 아마 인하공전 학생들한테 송도 가라 그러면 안 갈걸요. 그런 생각 가지고 쓴 거고, 합의는 당연히 없었고요. 이것도 정책집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오히려 그렇게 송도 캠퍼스가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인하공전 한번 보내보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입니다. 인하공전의 송도 이전 방안이 낫다. 예, 인하공전 송도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인하공전 부지를 우리가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아마 예,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도 안 돼 있고 구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런 건데 그냥 여기다가 생각으로만 밝히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요, 투표에 있어서는.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3부 학사 복지 비상 사업에 관련해서 기자분들의 추가 질문 있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아까 부 후보님께서 제가 상습적인 부당계약에 대해서 총학생회가 직접 개입한다고 하실 때 총학생 회장님께서 이제 직접 발로 뛰실 계획이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당선이 되시면 직접 발로 뛰실 거다라고 부 후보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직접 발로 뛰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부 후보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직접 그 테이블에 가셔서 요청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 당사자 앞에서. 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근데 과연 이제 요청만으로도 이제 부당계약이 상습적으로 이뤄진 거면 그 부당계약을 하신 그 사람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냥 가서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총학생회장이 고소당하는 한이 있어도 보이콧을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김다빈 기자 말씀해 주세요. 통합 웹 게시판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기존 총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난이도에 따라서 그 총학생회가 민원을 해결하는 여부도 다르고 또 그 접수되는 민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학우들이 알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 웹 게시판을 신설을 해서 학우들의 민원을 접수를 하면 모든 접수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접수되는 민원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웹 게시판에 공개되는 것은 학우들이 민원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인지할 뿐 똑같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현 총학생회의 문제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민원 취합 과정이 일원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민원을 받는 경로가 다양하면은 그 들어와 있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총학생회장이 직접 다 결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결재가 안 돼서 답변이 못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일단 줄어들 거고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마도 어렵겠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통합 웹 게시판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까 후보님께서 학생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소식 확산면이나 행사 같은 걸 알리는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인터넷에 학생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를 좀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인하왕장을 통해서 오히려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있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지금 페이스북이 가장 인원수가 많이 가입되어 있는 페이스북이 2,00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00명한테 정보를 알린다고 해서 모든 정보가 학생들한테 다 퍼져나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인하광장도 앞으로 줄어들 거고 앞으로 총학생회 통합 웹 게시판을 통해서 공표되는 글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학생들한테 더 많이 잘 알려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를 하겠지만 그 감소폭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정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건가요? 그 감소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아니면 소식을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2,000명 중에 몇 명이 좋아요를 누르면 그게 확산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보이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나 대학교 친구들한테도 다 보일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것도 마저도 감소를 하게 된다면 그 감소폭에 대해서 대책은 그러면 아직 구체적이지 않으신 건가요? 어떻게 총학생회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할까, 이거는 모든 총학생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 노력은 해야겠지만요.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황영주 기자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등록금 분할 납부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총학생회에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웠지만 학교 측과는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2014년 총학생회에서는 그 의견차를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예, 일단 정책집에 들어있던 내용인가요? 공약집에 들어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공약집에서 저는 밝힐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까지만 밝히고 아마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일단은 2012년도에 왜 그게 결렬이 되었는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미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있는데 그게 이 자리에서 공표를 해놓고 학교 측의 협상 테이블에 나가가지고 내세우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공표를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중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중 질문 시간에서는 학사 복지 비상 사업에 관한 질문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질문은 공청회 마지막 순서에 있는 종합 질문 시간에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청중 질문은 2분, 후보자 답변 발언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질문하고 시고 싶은 학우분 손들어 주세요. 학우분께서는 학과와 학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문학부 13학번 엄기현입니다. 예, 먼저 정 후보님께 페이스북,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페이스북에 관해서 총학생회 페이스북에서 얘기를 할 때 저는 페이스북에 1,500만 원을 꼬라박기 싫습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총학생회가 페이스북에 1,500만 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총대위원회에서 1,400만 원이라고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방금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페이스북이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럼 예. 그거를 하나로 페이스북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상 하나로 통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통합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가요?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이미 지금 현 총학에서도 페이스북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지금 못해가지고 결국엔 다 3개를 방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내년에 아예 페이스북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신 겁니까? 예, 당장 계획은 폐지할 계획이고 아마도 당장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폐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노천극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까 후보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 계획상에 있지만 후년 후보나 내후년 후보에 의해서 당선되는 학생회에 의해서는 그 노천극장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후보님이 당선이 되셔서 이 계획을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켰는데 다음 후보자가 이걸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 현 총학생회 페이스북 문제와 똑같은 전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후배의 몫이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후배들이 하지 않고 싫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줘야겠지요. 선배들이 나서가지고 너네는 이렇게 해라 얘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차기 총학생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엔 부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법률팀 총학생회 법률팀 신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하대닷컴에 그런 영역이 따로 존재했었고 일주일에 2명 정도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그 로스쿨 쪽에 문의한 결과 학교 내에 이런 단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하대닷컴에 그 문의한 분들이 이런 학교 내 단체를 거쳤다가 그 인하대닷컴으로 가신 거 맞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후보가 인하대닷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 한 건 있습니다. 그 로스쿨 관에 지금 법률 상담실이 지금 개설이 돼 있죠. 거기 갔다가 도저히 사건이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해결한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명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례는 한 건이라고 하셨죠? 근데 아까 발언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온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트집 잡지 마시고요.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학교 내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에서 운영하는? 예. 그거를 오히려 지원해야겠다. 그쪽을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본인들이 홍보도 안 하고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로스쿨에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지 모르겠고요. 거기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과연 거기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인하대닷컴을 그 사무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인하대닷컴을 찾아온 학생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현상이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업은 좀 진정해 주시고요. 예, 저도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학업은 질문 있으신가요? 예, 후보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축공학과 07학번 한진희라고 하고요. 몇 가지 물어볼 게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답변 듣고 질문 드려도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지금 총학생회 페이스북이랑 그 카카오톡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페북이랑 카톡이 사실 이렇게 기존에 총학이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활용도가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인하광장은 학우들한테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홍보면에서 봤을 때 페북이나 카카오톡보다 훨씬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인하광장에 어떤 다른 게시판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학교 어플에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서 좀 인하광장을 이용한 방안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다른 웹페이지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좀 약간 막연한 기대를 거는 게 아닌지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하광장을 이용해서 좀 더 어떤 기존의 인하광장이 가진 장점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일단 페이스북을 폐쇄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차기 총학생회 페이스북을 온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거고 인하광장에 총학생회 게시판을 신설하자 뭐 그런 말씀이시죠?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안 볼 것 같습니다. 그거 개설한다고 해서. 뭐 물론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볼 만한 제안인 거는 맞습니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인하광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런 게시판을 따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계속 자유 게시판에서 홍보물을 계속 올리는 게 오히려 학생들 접근성에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 앱 게시판을 굳이 신설을 하려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저희 총학생회 임원들이 결제까지 접수를 하고 결제를 하고 그거를 열람하는 것까지 일원화돼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굳이 새로 게시판을 신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제 그 좀 전에 다른 학우분께서 질문하신 이제 자문 변호사 관련해서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게 한 일주일에 2-30만 원 정도 이제 선임료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하셨는데 뭐 개월당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뭐 크다면 큰 금액이고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이제 대신해서 기존에 있는 그 아까 로스쿨에 있는 거랑 또 그
리걸 클리닉인가? 저도 그걸 오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변호사 선임료를 그쪽으로 돌려서 어떤 이제 홍보라든지 그거를 이제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홍보나 어떤 연계 같은 거는 총학에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문 변호사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학교에 있는 시설을 좀 더 학생들이 편하게 그리고 좀 더 확실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교직원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이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무실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무실은 일을 못한다 이런 거를 충분히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법률 관련한 사무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겠죠. 거기 학생 보내본 적도 있고 거기에 갔다가 학생이 온 적도 있는데 좋은 얘기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다가 총학생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유권자를 맡겨놓고 어떻게 안심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쪽에서 일을 잘 처리를 해가지고 일 잘 처리한다라는 소문이 난다면 그제서야 아마 제가 학생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성문제 같은 경우는 성문제 관련한 사무실이 있죠. 교직원분들이 운영하시는 성문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을 맡겨보니까 일 처리가 잘 돼가지고 그쪽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어서 해주세요. 네, 그 다음 이제 노천극장 관련한 건데 그 지금 뭐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좀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그걸 좀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연세대 노천극장까지 그렇게 막 큰 규모로는 하기 어려울 거고 얼마 전에 인하왕장이 한번 올라왔더라고요. 노천극장이 건설되면 이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좀 더 큰 규모였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광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거 2배 면적만 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년에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 임기가 끝나시고 그 다음 년 또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좀 이제 임기가 끝나신 이후에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나 어떤 사업 진행에 관한 계획이 좀 있으신지. 플랜은 나올 거고요. 건설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당장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플랜은 나올 거고요. 차기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형광장까지도 좀 모르겠고 일단은 밀든가 아니면 그 위에 다리를 설치하든가 여기까지는 연내에 마련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고시반, 공시반 관련해서 이제 사실 지금 저희 학교가 그 기숙사가 2군데가 있지만 2군데 모두 이제 커트라인이 한 3.789 정도로 되게 높은 선인데 그 말인즉슨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학우들이 줄인다고 한다면 그 정원을 줄인다고 하면 아마 반대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그 이제 반대가 심해져서 이제 고시반, 공시반을 이제 기숙사에 마련을 못할 경우에 차선책은 따로 있으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득실이 있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우들과의 합의라든가 의사를 묻는 과정이 먼저 진행이 될 건데 안 될 경우에 기숙사 없이 고시반이나 공시반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학과와 학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10학번 김만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스북 운영하는 비용이 1,400만 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1,300만 원을 들여서 이번에 총학생회에서 돈을 들인 게 아니라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뿌렸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제가 아까 페북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하시는데 1,400만 원이 든다고 하셔가지고 1,300만 원이면 인하광장을 새로 만듭니다. 예, 그렇죠. 그 돈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때려박는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아까 잘못 말하셔가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진짜 1,400만 원이 드는 건지 그 정보 출처가 대의원회라고 하셨는데
저랑 아까 전화하실 때 분명히 다이어리 물어보신 것 같았는데 페북에서 1,400만 원은 그냥 금액이 나와가지고 아, 어떤 질문인지 그냥 질문을 페이스북 홍보 불러봤습니다. 목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 비용을. 예. 예. 페이스북 그렇습니다. 홍보 목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돈은 없다고 총학생 회장님께 지금 답변 받았고요. 다이어리는 뭐고요? 다이어리는 페이스북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요번에 공지된 게 페이스북 좋아요 찍으면 다이어리 뿌리겠다라고 예, 공지하지 예, 않았나요? 그거는 그냥 총학 페이스북을 연계하는 사업이고 다이어리는 다른 사업인데 그 총학 페이스북을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1,400만 원이 페이스북 홍보에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 뭐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자신문사 박세지이고요. 저는 아까 총대위원회 재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박준혜 기자가 질문한 것은 아까 후보님은 총대에게는 탄핵 소추권을 주고 총학에게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이 아니라 거부권이 있잖아요. 총대에 대한. 근데 표결권이 있는 것은 총대와 총학인데 이거의 구성원 비율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아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근데 이에 대한 답변을 아까 정 후보님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부 후보님께 듣고 싶거든요. 부 후보님께요. 네. 그 공약을 제가 짜가지고 아마 이 친구가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래 출마를 할 때 같이 상의를 하고 출마하는 게 당연한 거 시도는 아닌가요? 해봐야겠죠. 네, 답변해 보세요. 부 후보님 답변해 주세요. 네. 아마 서로 서로 머릿수가 같은데 이렇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럼 부 후보님은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워낙에 전문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래도 한 학교에 대표로 출마하시는 거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공청회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질문하시는 기자님께서도 공약을 잘못 이해하고 나오신 건데 그 집행부하고 의결부하고 인원수를 동일하게 구성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의결권을 동일하게 구성을 하겠다는 거지 당연히 의회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연석회의 같은 경우는 모이더라도 뭐 사람이 더 많이 한쪽에서 사람이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의결권은 동일하게 분배된다. 한쪽에서 5명이 나오고 한쪽에서 10명이 있다 그래도 의결권은 양쪽에 5개씩 분배되는 그런 식의 공약입니다. 네. 마이크 없네요. 마이크. 근데 의결권을 3분의 2로 동일하게 한다는 게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닌가요? 같은 비율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예, 3부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예, 중진 연석회의는 같은 인원수가 들어가는 게 맞죠. 의결권도 동일하게 분배되고. 근데 실제로는 의회가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그 테이블 상에서 인원수가 호선해가지고 정해진 인원수만 딱 앉게 되는 거고 그 테이블 바깥에서는 의회 구성원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일단 정원부터 시작해서. 그 인사 구성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정해진 6인 말고 그 밖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도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투표권을? 중진 연석 회의에서 거기서 탄핵을 하지는 않죠. 그건 당연히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의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답변이 됐나요? 예. 다른 학우분 질문